네. 동생 미나의 손에 든 주방용 칼이 흔들리는 불빛 아래 반짝였고 그녀는 내게 다가오기 시작했는데 그 눈빛에는 내가 본 적 없는 차가운 표정이 담겨 있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을 쉴 수 없었다. 미나, 뭐 하는 거야? 정신 차려. 라고 소리쳤지만 내 목소리는 공포에 떨려 갈라졌다. 하지만 그녀는 마치 내 말을 듣지 못하는 듯했다. 그녀가 손에 쥔 하얀 종이 뭉치를 갑자기 내게로 내던지며 빨리 이걸 서명해 라고 고함쳤다. 종이의 날카로운 모서리가 내 얼굴에 부딪히며 균형을 잃고 차가운 바닥에 쓰러졌다. 아직도 바닥에 떨어진 종이들 사이로 부모님의 눈에는 두려움이나 놀람이 없었다. 오직 승인하는 심지어 만족스러운 시선만이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이것이 계획된 일임을 깨달았다. 내 가족이 이를 승인했던 것이다. 내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동안 나는 바닥에 널브러진 종이들 사이에서 무기력하게 누워 있었다. 지난 이야기에서 저는 여러분께 제 동생 미나와 있었던 일들을 들려드렸습니다. 만약 보지 않으셨다면 카드 섹션에서 관련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그 이야기의 후속편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전한 영상에서 할머니께서 알츠하이머 병에 걸리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의 모든 순간이 달라졌습니다. 할머니는 우리 가족의 버팀목일 뿐만 아니라 저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이런 상황에 처하자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결혼한 지 3년 차였고 남편 정우와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할머니의 병이 드러나기 전까지는요. 그날 이후 저는 완전히 할머니에게 집중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하기 전에 할머니 곁에 들렀고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곧바로 할머니 곁으로 갔습니다. 정우는 처음에는 이해해 주었고 심지어 가족이 중요해 수진, 내 말이 맞아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상황은 당연히 달라졌습니다. 수진, 이제 집에 없는 것 같아 라고 불평을 시작했습니다. 나도 네 아내인데 나한테도 시간을 내줘. 그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정말로 그가 틀린 말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할머니를 그런 상태로 두고 어떻게 편히 있을 수 있겠어요? 저는 할머니가 가장 사랑하는 손녀였어요. 어릴 때부터 그걸 숨기지 않으셨죠. 다른 사촌들도 물론 있었지만 할머니는 항상 수지는 내 눈동자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생각들을 할 때마다 그녀를 혼자 두는 게 배신처럼 느껴졌다. 병이 악화되면서 할머니의 기억이 가끔 돌아올 때도 있었다. 그 순간들은 내게 매우 소중했다. 가끔 아침에 곁에 가면 나를 알아보고 눈이 반짝이며 수진이 왔구나 라고 말하곤 했다. 내 손을 잡고 내게 얼마나 고마운지 아느냐. 내 아이야. 네가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 말은 나를 기쁘게도 했지만 동시에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정우는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매일 저녁 할머니 곁에 머물고 있잖아. 주말에도 할머니와 함께 보내고 우리 결혼은 어쩌고 라고 소리쳤을 때 나는 단지 일시적인 상황이야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나 자신도 얼마나 오래 갈지 몰랐다. 가장 힘든 시기에 할머니의 기억이 며칠 연속으로 돌아왔다. 이는 매우 드문 일이었다. 의사들도 놀랐다. 그때 할머니께서 내게 이상한 부탁을 하셨다. 수진아, 내 변호사 불러줘. 그 사람과 단둘이 이야기해야 해. 처음 들었을 때 나는 놀랐다. 할머니, 변호사랑 무슨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라고 묻자 할머니는 그저 미소 지으셨다. 내가 처리해야 할 일들이 있단다. 내 아이야. 그냥 그 사람만 불러줘. 라고 말씀하셨다. 할머니의 변호사 이 사장님을 찾았습니다. 오래된 가족 친구였는데 할머니의 모든 법적 일을 그분이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가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거기 있을게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밤 정우와 또다시 다퉜습니다. 이제 와서 변호사까지 부르다니. 수진, 너 할머니 노예가 됐냐?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충성을 다해야 했습니다.
그게 제 마음속 유일한 생각이었죠.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궁금하네요. 다음날 아침 이 사장님이 오셨다. 할머니는 그날 매우 맑으셨다. 마치 병이 전혀 없는 것처럼. 수진아, 너는 밖에 기다려. 우리 둘이 이야기해야 해 라고 내게 말씀하셨다. 약 1시간 동안 닫힌 문 뒤에서 이야기하셨다. 변호사가 나올 때 얼굴에 이상한 표정이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 할머니의 상태는 더 악화되었습니다. 이제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정우의 인내심도 완전히 바닥났습니다. 이제 이러면 안 돼, 수진. 나를 선택하든가, 할머니를 선택하든가 라고 어느 날 밤 말했습니다. 그 말은 저를 매우 아프게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몇 주 동안 이런 긴장감이 계속됐다. 나는 할머니를 계속 돌봤고 정우는 점점 더 차갑게 굴기 시작했다. 집에서는 더 이상 대화하지 않았고 오직 필요한 말만 주고받았다. 이런 상황이 나를 얼마나 지치게 하는지조차 깨닫지 못했다. 그럼 엄마와 아빠는 어땠냐고 물을 수도 있겠지? 이런 일이 벌어지는 동안 그들은 어디에 있었을까? 할머니 상태가 악화될수록 가장 속상했던 건 부모님의 태도였다. 할머니가 아빠의 어머니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 했다. 아빠는 매번 일이 너무 바빠, 수진아, 네가 다 처리하고 있잖아 라며 빠져나갔다. 엄마는 더 차가웠다. 노년이란 게 원래 그런 거야. 어쩌겠어? 넌 너무 신경 쓰는 거야 라며 어깨를 으쓱이곤 했습니다. 할머니 진료 예약이 필요할 때 그들을 전화하면 넌 이런 일 더 잘 알잖아 라며 책임을 저에게 떠넘겼습니다. 할머니 약이 떨어졌을 때, 장 보러 가야 할 때, 심지어 그저 곁에 앉아 있어주기 위해서조차 항상 저를 찾았습니다. 수진아, 너는 할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손녀야. 너 말을 더 잘 들어. 라는 핑계로 모든 일을 내게 맡겼다. 일주일에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다. 왔을 때도 최대 30분만 머물다 급한 일이 있다며 도망쳤다. 이런 상황에 할머니도 나도 안타까웠다. 마치 이 짐이 온전히 내 어깨에 얹혀 있는 것 같았다. 할머니가 아버지가 어릴 때 겪었던 어려움을 이야기하던 날들이 떠올랐어요.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얼마나 무자비했는지. 지난 영상에서도 사촌에 대해 언급했었죠. 그래도 듣지 못한 분들을 위해 간단히 요약해 드릴게요. 혜진의 상황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할머니와 함께 자랐고 우리 사이에는 특별한 유대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명문 대학에 합격했을 때 할머니는 그녀를 지지하며 가거라 내 아이야, 내 꿈을 좇아라 라고 말했습니다. 미나가 떠났을 때 할머니는 정말로 홀로 남았습니다. 혜진은 아주 멀리 있었지만 정기적으로 전화해 할머니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영상 통화를 하고 향기 나는 편지를 보냈죠. 하지만 물리적으로 그곳에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녀를 걱정하셨습니다. 내 혜진이 너무 멀리 있구나. 밥은 잘 먹고 있을까? 라고 말하셨죠. 혜진의 부재는 할머니를 깊이 슬프게 했지만 동시에 그녀는 혜진을 자랑스러워하기도 했습니다. 내 손녀는 정말 성공했어 라고 모두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이 상황은 내 어깨에 지고 있는 짐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할머니 곁에 있는 유일한 사람이 저였기 때문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를 감옥에 보내려고 했던 제 남동생 미나가 있었습니다. 2해 전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미나는 할머니를 조종하려 했고 저에 대한 허위 고소를 했습니다. 법정에서 모든 사실이 드러났을 때 미나에게 2년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진짜 원인은 할머니의 귀중한 유산이었습니다. 미나는 할머니의 재산에 눈독을 들이고 그것을 얻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그 시절 할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는지 잊을 수 없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손자가 나를 배신했어 라고 울며 말씀하셨죠. 감옥에서 나온 후 미나는 몇 번이나 할머니를 만나러 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 요청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녀는 내게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어 라고 차가운 어조로 말했었다.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을 때조차 미나의 존재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마치 그녀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행동했다. 이 상황은 가족을 깊이 흔들었지만 할머니는 결심을 굽히지 않았다. 미나가 저지른 배신은 너무나 깊었고 할머니는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었다. 할머니의 마지막 한 달은 매우 힘들었습니다. 병이 그녀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날이 늘어났고 가끔은 자기 집에서 길을 잃은 듯 어슬렁거렸습니다. 정우와 사이가 멀어진 후 나는 할머니 곁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그녀에게 진 빚을 갚으려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나 보니 할머니께서 평화롭게 잠든 채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간병인 아줌마가 전화를 걸어 떨리는 목소리로 수진아, 할머니가 밤새 잠든 사이 우리 곁을 떠나셨어 라고 말했다. 그 순간 내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달려가 할머니 곁에 다가가니 얼굴에 평온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마치 마침내 편안함을 찾은 듯했다. 장례 준비가 시작됐다. 엄마, 아빠와 다른 친척들이 오기 시작했다. 모두 슬퍼했지만 할머니를 가장 사랑했던 사람으로서 나는 그 슬픔을 더 깊이 느꼈다. 지난 몇 년간 내가 할머니를 돌봤기 때문에 그분의 부재는 내게 더 큰 공허함을 남길 것이었다. 장례식에는 온 가족이 모였다. 할머니가 오랜 세월 동안 엄격함과 사랑으로 키워낸 손주들, 자녀들, 며느리들 모두가 조용히 울고 있었다. 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내게 단지 할머니가 아니라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속마음을 털어놓는 상대, 삶의 길잡이였다. 장례식이 끝난 후 할머니의 변호사 이 사장님이 다가와 내일 오후 2시에 할머니의 유언장을 읽을 예정입니다. 모든 가족 어른들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한 달 반 전에 할머니가 변호사를 부른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그들은 무슨 이야기를 나눴을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할머니 댁에 모였다. 엄마, 아빠, 미나, 그리고 혜진 모두가 궁금해하며 기다리고 있었다. 이 사장님이 손에 든 봉투를 열자 방 안에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다.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은 무엇일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으로 시작된 유언장이 읽혀졌다. 이 글을 건강한 정신으로 쓰고 있습니다. 제 재산을 저에게 보여준 사랑과 헌신에 따라 나누겠습니다. 먼저 아파트에 대해 언급했다. 할머니께서는 강남의 5채의 값진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셨다. 이 사장님은 계속해서 말했다. 5채의 아파트 중 4채를 사랑하는 손녀 수진에게 남깁니다. 그녀는 제가 병든 동안 내내 곁을 지키며 결코 저를 외롭게 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잠깐 조용해졌다. 모두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부모님의 얼굴에 드러난 놀라움을 느낄 수 있었다. 남은 한 채는 딸 혜진에게 물려주겠다고 변호사가 말을 이었다. 혜진도 할머니를 가끔 도왔지만 나만큼은 아니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부분이 이어졌다. 은행에 있는 100억 원의 예금은 수진과 혜진 사이에 균등하게 나누어 주길 바란다. 각자 50억 원씩 받도록 하라. 이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충격에 빠졌다. 100억 원, 엄청난 금액이었다. 그리고 할머니는 이 돈을 오직 나와 혜진 이모 사이에만 나누어 주셨다. 엄마, 아빠, 그리고 미나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방 안의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미나가 이게 어떻게 가능해?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께서 공정하게 행동하지 않으셨어. 라고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마치 제가 할머니를 조종한 것처럼 비난하는 태도였습니다. 이 사장님은 유언장을 계속 읽어 내려갔다. 이 결정을 내리면서 많이 고민했어요. 수지는 제가 아픈 동안 혼자서 저를 돌봐줬어요. 다른 아이들과 손주들은 바빴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수지는 저를 위해 결혼까지도 걸었어요. 그 희생은 잊을 수 없고 잊어서는 안 돼요. 이 말을 듣자 눈물이 쏟아졌다.
할머니는 병중에도 모든 것을 보시고 알고 이해하셨다. 정우와 사이가 멀어진 것, 가족들의 무관심, 내가 겪은 어려움까지 모든 것을 눈치채셨다. 유언장이 끝난 후 큰 긴장감이 감돌았다. 모두가 서로를 바라보지만 아무도 분명히 말하지 못했다. 이것은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이었고 법적으로 유효했다. 하지만 가족 사이에 큰 상처가 생길 것이 분명했다. 유언장 낭독 후 집에 돌아왔을 때 나는 여전히 할머니가 내게 남긴 것들을 받아들이려 애쓰고 있었다. 하지만 가족들의 얼굴에 비친 표정을 잊을 수 없었다. 특히 엄마와 아빠의 눈빛, 마치 내가 그들에게 배신이라도 한 것처럼. 며칠 후 엄마, 아빠, 그리고 미나가 따로 모임을 가졌다는 걸 알게 되었다. 사촌에게서 들은 이야기였다. 수진을 설득하려고 하는 모양이야 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이 얼마나 결심했는지 아직 깨닫지 못했다. 미나는 어릴 때부터 나를 질투한다는 걸 숨기지 않았어. 할머니의 총애를 받는 손주라는 점, 내 성공, 결혼, 내 모든 걸 못 견뎠지. 이제 이 유산 문제가 마지막 한 방울이 되어 넘쳐 흘렀어. 그녀는 항상 가족 중 가장 극단적인 해결책을 내세우는 사람이었어. 달콤한 말로는 안 될 일이에요. 라고 미나가 말했다. 수지는 고집이 세서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그녀에게 더 강경하게 대처해야 해요. 부모님은 돈에 눈이 멀어 미나의 제안에 귀를 기울이고 계셨다. 수년간 꾸준히 집에 오지도 안부도 묻지 않던 그들이 유산의 냄새를 맡자마자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했다. 할머니를 돌보느라 정구에게 시간을 내지 못하던 시절, 아내의 행동에 이상한 변화를 눈치챘다. 늦은 시간에 집에 오고 휴대폰을 계속 숨겼다. 여자의 직감으로 그가 나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하며 집 안 여러 방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두었다. 누군가에게는 과장된 행동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나는 안전하고 싶었다. 그 끔찍한 날 아침, 문이 두드렸을 때 엄마, 아빠, 그리고 미나를 보니 놀랐다. 오랫동안 집에 오지 않았던 사람들이었다. 어서 오세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들이 들어오자 얼굴에 이상한 표정이 떠올랐다. 부엌에 앉았다. 엄마와 아빠는 조용했다.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했다. 미나는 서랍에서 꺼낸 부엌칼을 손에 쥐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수진아, 이 유산 문제는 공정하지 않아? 라고 아빠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할머니가 너를 편애하셨어. 이 돈을 나눠야 해. 아빠 말이 맞아. 라고 미나가 말하며 칼을 손에 쥐고 돌렸다. 너 혼자서 이만큼의 돈을 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놀라서 그들을 바라보았다. 이건 할머니의 결정이에요. 제가 한 게 없어요. 라고 말했다. 그 순간 미나가 벌떡 일어나 손에 든 칼을 휘두르며 내게 다가왔다. 그녀의 눈에는 내가 본 적 없는 차가운 표정이 서려 있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을 쉴 수 없었다. 미나! 뭐 하는 거야? 정신 차려. 나는 공포에 떨며 목소리가 갈라지도록 소리쳤다. 하지만 그는 마치 내 말을 듣지 못하는 듯했다. 손에 쥔 하얀 종이 뭉치를 갑자기 내게로 내던졌다. 빨리 이거에 서명해 라고 소리쳤다. 종이의 날카로운 모서리가 내 얼굴에 부딪히며 균형을 잃고 차가운 바닥에 쓰러졌다. 주변에 흩어진 하얀 종이 조각들 사이에서 머리를 들자마자 나는 얼어붙었다. 엄마와 아빠의 눈에는 두려움이나 놀람이 없었다. 오직 승인하는, 심지어 만족스러운 시선만이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이것이 계획된 일임을 깨달았다. 내 가족이 이것을 승인했던 것이다. 두려움에 떨며 나는 종이들을 서명했다. 이것은 상속 분할 계약서였다. 미나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서류를 받아들었다. 똑똑한 아이라고 차갑게 말했다. 그러고는 세 사람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집을 재빨리 떠났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다. 집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지 않고 안부를 묻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안전 조치를 취했다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다. 모든 일이 비밀 카메라에 녹화되어 있었다.
다음 날 녹화물을 가지고 경찰서에 갔다. 서류를 건네는 내 손이 떨렸다. 가족이 저를 협박하고 강제로 서명하게 했습니다. 라고 말했다. 경찰관이 녹화물을 보던 표정을 잊을 수 없다. 개최된 재판에서 모든 진실이 드러났다.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미나는 협박, 갈취, 그리고 강제로 서명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되었다. 재판부는 영상을 본 후 그들의 유죄를 선고했다. 결국 세 사람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결이 나왔을 때 저는 안도감과 동시에 슬픔을 느꼈습니다. 가족은 흩어졌지만 이제 저는 안전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은 후 아내와 함께 미국으로 이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은 여기서 평화롭고 안전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겪은 이 일들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궁금해합니다. 다시 만나길 바랍니다.